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안녕하세요. 독서와 글쓰기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교사 김미나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책으로 소통, 슬기로운 부모 생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사회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특히 교육 부분에서도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력을 비롯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은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기초 기본 교육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쓰기와 읽기에 대한 교육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학교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등교 수업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스마트폰 사용과 게임 사용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아지셨더라고요. 아이들이 수업을 듣다가 보면 옆에 뜨는 창을 그냥 자연스럽게 누르게 되고, 그리고 유튜브도 보게 되고 웹툰도 보게 되고 게임도 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번지게 됐어요.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통제해줄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런 스마트폰 사용과 게임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어요. 그러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아이들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면 게임이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아이들의 언어들이 굉장히 짧고 단어 위주가 되었거든요. 게다가 아이들의 언어, 단어와 단문에 줄임말과 은어가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언어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이 완전한 문장을 쓴다든지 글쓰기를 하는 거에 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코로나 시대에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유튜브나 게임에서 접하는 정보들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좀 학교에서 생각 없이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생각하는 기회를 계속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도구로 글쓰기가 활용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는 짧은 글이라도 어떤 거에 대해서 써야 할지, 그리고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써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쓰기 교육이 코로나 시대에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학습 면에서 글쓰기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학력이 걱정될 정도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질문을 하면 사실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기억하려면 인상적이거나 아니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그 반복과 인상적인 게 사실 한계가 있더라고요. 글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자기화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학습 면에서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법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심리적인 그 불안감이 커진 상태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친구 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작년과 올해 이전보다 심리적인 상담을 받는다든지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아졌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통로로 저는 글쓰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의 심리적인 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측면에서도 글쓰기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과목에서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10년 전의 아이들의 글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기회가 없었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맞춤법도 많이 틀리는 걸 봐서 글쓰기 교육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사교육이
영어랑 수학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어 교육 그리고 쓰기 교육에 대해서 좀 뒷전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글쓰기와 연결이 되지 않는 느낌도 사실 들어요. 교과서에서는 개요를 짜고 글쓰기를 하라고 가르치지만 실제 개요를 짜고 글쓰기를 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거든요. 글쓰기 할 때 글은 처음, 가운데, 끝이 있다고 배우지만 글을 쓸 때 그걸 고려해서 쓰는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연결되는 측면에서 학교에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술술 쓰기 위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쓸거리에 대한 고민이에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쓸거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매일 비슷한 일상인데 쓸 게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방법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2가지 정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쓰기 전에 대화를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게 집에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그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일기를 쓰기 전에 아이와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뭐 했어?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그 친구랑 어떤 대화를 했어? 이런 대화를 한 다음에 글을 쓰게 하면 그냥 일기 쓰자 했을 때랑 이런 대화를 하고 글을 썼을 때랑은 사실 양과 질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학교에서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쓰기 전에 옆에 짝꿍과 모둠끼리 대화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화를 하면서 쓸거리를 찾아내게 돼요. 아, 이걸 써야 되겠다. 이럴 때 이런 기분이었던 걸 써야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훨씬 술술 글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2번째 방법은 저는 술술 글쓰기를 하기 위한 쓸거리를 마련하는 방법이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내기 위해서 관찰하는 글쓰기 주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걸 관찰하냐면 자기 얼굴을 거울로 관찰하고 글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손과 엄마의 손을 비교해보고 글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하늘을 보고 구름을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의 표정과 아니면 옷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한다든지 일상생활에서의 관찰을 많이 해봐요. 그리고 또 체육 시간 같은 경우에는 체육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활동했던 걸 관찰하고 글쓰기를 해보기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재미있어 했던 관찰 중에는 친구 관찰하기가 있었어요. 매일 비밀로 뽑기로 관찰할 친구를 뽑아서 그 친구 모르게 하루 종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쭉 관찰한 다음에 글을 쓰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글쓰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림과 교과서를 가지고 많이 해보거든요. 교과서 속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책 속의 그림을 보고 친구들하고 경쟁적으로 이제 정보를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눈을 정말 크게 뜨고 관찰하거든요. 그러면서 쓸거리를 마련하고 글을 쓰면 아이들이 훨씬 술술 글쓰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쓸거리에 대한 고민은 많지만 사실 좀 다양한 활동을 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을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쓸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적을 올리려면 사실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정보로 공부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고 스스로 학습을 관리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걸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모르는 것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중학생 돼서 아니면 고등학생이 돼서 자기주도 학습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능력으로 알려져 있죠. 저는 이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배움 노트예요. 저희 반 아이들과 지금 1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배움 노트는 코넬 대학에서 코넬 노트를 썼을 때 학습 효과가 높았던 것을 보고 이제 초등학교 수준으로 좀 변형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수업 내용을 구조화해서 쓴 다음 핵심어를 찾고 그리고 여기에서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요약을 문장으로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요. 저도 코로나 이전에는 사회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이런 방식을 해봤는데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아이들도 공부 안 해도 단원평가 점수가 잘 나온다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음 차시 수업과도 연결이 되어서 학습 효과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수업이 사실 아이들이 영상만 틀어놓고 그냥 안 보는 경우도 많고 보고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배움노트 이 지금 양식을 좀 변형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매 시간 그 배운 내용 중에 핵심어를 찾고 그 핵심어를 가지고 두세 문장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이 달라진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집중력이 높아졌어요. 수업 시간에 배움 노트를 쓰기 위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교사가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주목하면서 수업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좀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핵심어를 찾았어도 문장으로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만 문장을 쓸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만약 이해가 안 돼서 문장이 막혔다 그러면 교과서를 다시 찾아본다든지 저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어떤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메타인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해 보고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배움 노트 쓰기가 메타인지를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 문장도 쓰기 어려워했던 아이들이 이 배움 노트 쓰기를 하면서 두세 문장 정도는 별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면에서 저는 글쓰기가 성적을 올리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는 글쓰기 방법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고쳐쓰기예요. 사실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고쳐보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번 고쳐쓰기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 5번에 한 번, 10번에 한 번 정도 자신의 글을 고쳐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내가 주제에 맞는 글을 썼는지, 그리고 알맞은 단어를 썼는지, 그리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썼는지 한 번쯤 자신의 글을 들여다보는 것을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비판적 그리고 객관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글쓰기 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싫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알아서 쓰면 좋겠는데 즐겁게 글 쓰는 아이들은 사실 많진 않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좀 글쓰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좀 놀이나 게임 형식을 접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경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함께 쓰기의 방식인데요. 종이를 한 장씩 나눠 가진 다음 각자 한 문장씩 써요. 그 다음에 다음 친구에게 넘기면서 한 문장씩 이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규칙은 한 문장씩 쓰고 그리고 앞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야 된다는 게 규칙이에요. 다 돌아간 다음 마지막에 마무리를 자기 자신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처음에 썼던 글과 전혀 다른 글로 이제 완성이 돼서 나왔을 때 아이들이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어해요. 글쓰기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재미를 느낀 친구들한테는 제가 소설 쓰기까지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소설을 쓰면 그 독자는 교사와 친구들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반응을 하고 호응을 해주면 쓰는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면서 열심히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야기 쓰기를 추천하고 싶고요. 두 번째, 그 글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들 중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아니면 게임 활동을 좋아하거나 에너지가 많아서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글쓰기 주제를 시작하면 좋아요. 만약에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축구 경기의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축구 선수를 분석하는 글이라든지 아니면 이때 그 경기를 보면서 내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글로 써보게 하면은 좀 수월하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캐릭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게임 방식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내가 이 게임을 할 때 어떻게 했을 때 잘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을 쓰게 하면 훨씬 또 재미있게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 보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나서 그 유튜브 영상에 대한 감상을 써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글쓰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주제로 아니면 딱딱한 주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부터,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부터 글쓰기를 접근하면 좀 글쓰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조금은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고 고민해보지 않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원하는 게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에 맞춰서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던 사실 글쓰기는 우리 아이들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생활에서 계속 쓰게 될 것이 글쓰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아이들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기 위한 글쓰기 교육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한 문장, 두 문장도 어려웠던 아이들이 5문장, 10문장도 거뜬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